제3부 일통천하 제12권 사라지는 영웅들 제14장 의협의 길. 그 무렵 맹상군을 놓쳐버린 진소양 왕은 겉으로는 대범한 척했으나 속으로는 여간 불안하지 않았다. 그는 은밀히 누안을 불러 의논했다. 경의 말을 듣지 않고 맹상군을 살려보내주었더니 그가 제 나라로 돌아가 재상에 올랐다고 하는구려. 과인의 생각에 이는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한 일이오. 제 나라는 동방의 대국이라 지금으로서는 맞설 싸울 시기가 아니오. 만일 맹상군이 보복하기 위해 군사라도 일으키면 그야말로 큰일이오. 이 일을 어찌 처리하면 좋겠소? 누안이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그 일이라면 간단합니다. 제 아무리 맹상군이라도 재상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찌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제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맹상군이 제 나라 재상에서 물러나기만 해도 과인은 안심할 수 있소. 그 계책이라는 것을 어서 말해보오. 먼저 왕께서는 초나라에 사신을 보내 우호를 재확인하십시오. 그런 후 양국에서 동시에 첩자를 임치성으로 잠입시켜 맹상군을 비방하는 요언을 퍼뜨리십시오. 제민왕은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이라 맹상군을 파직시킬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용관책입니다. 좋소. 당장 실행에 옮깁시다. 진소양 왕은 초경양 왕에게 사자를 보냈다. 최근 들어 제 나라 군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소. 이는 모두가 맹상군의 소행이니 함께 그를 모략합시다. 이 무렵은 구론이 파직되어 낙향한 때였다. 초나라 조정은 온통 친진파 일색이었다. 그들은 진소양 왕의 제안을 수락하고 임치성 안에 첩자들을 잠입시켰다. 진소양 왕 또한 많은 간자들을 제 나라로 들여보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설공, 맹상군의 명성이 하늘을 찌들 듯하니 천하는 오직 설공만 알 뿐이다. 제왕은 어찌 모를까? 두고 보아라, 머지않아 설공이 제왕에 오를 것이니. 삽시간에 이 노래는 임치성 백성들 사이에 유행이 되었다. 거리마다 아이들까지 이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맹상군이 왕위를 노린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제민왕은 귀가 엷은 사람이었다. 측근들이 전해주는 말에 의심이 더럭 일었다. 그는 맹상군을 불러 재상의 인수를 거두어들인 후 말했다. 시급으로 내려가 편안히 지내시오. 하루아침에 맹상군은 임치에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세상 인심이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맹상군이 파면당하고 서룹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지금까지 맹상군의 객사에 머물며 침식을 제공받던 3천여 식객들은 일제히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다. 하룻밤 사이 그 넓은 객사가 텅 비어버렸다. 그것을 본 맹상군은 충격을 받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마도 그는 재상직에서 파면된 것보다 식객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것에 대해 더 큰 비탄과 슬픔과 울분을 느꼈으리라. 그는 집을 나서기 전 객사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어깨를 늘어뜨린 채 무거운 걸음으로 객사 뜰 안으로 들어섰다. 문득 깊고 적막한 뜰 한 구석에 그림자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고개를 들었다. 큰 키에 보잘것없는 칼을 허리춤에 찬 사나이. 풍환이었다. 맹상군은 뜻밖이라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풍환도 맹상군의 눈길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말은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그러나 맹상군은 풍환의 눈빛에서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음인지 충분히 알았다. 먼저 입을 뗀 것은 풍환이었다. 군, 이제 가시지요. 맹상군은 수레에 올랐다. 뒤이어 풍환도 같은 수레에 올라탔다. 말고삐를 잡았다. 그러고는 쾌활하게 말했다. 그동안 제가 마부 연습을 많이 했지요. 낙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임치성을 떠나 서룹으로 향했다. 맹상군과 풍환이 서룹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맹상군의 안색이 돌변했다. 길 저쪽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들은 누구일까? 은근히 두려움이 앞섰다. 맹상군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데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맹상군의 두려움은 점차 궁금증으로 변해갔다. 군중의 숫자는 수백 명에 달했는데 그 중에는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부녀자도 끼어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각기 손에 술과 음식을 담은 그릇을 들고 있었다.
맹상군은 더욱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이윽고 그들은 맹상군의 수레 앞에까지 와서 멈춰섰다. 한 노인이 대표로 나와 읍하며 말했다. 군의 귀향을 환영합니다. 그랬다. 그들은 서릅 백성들이었다. 지난날 풍화는 맹상군을 대신하여 빚을 받으러 갔다가 빚을 받아오기는커녕 가난한 사람들의 차용 증서를 모조리 불태웠었다. 그날 이후 서릅 백성들은 맹상군에 대해 부모보다 더 공경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맹상군이 실각하여 서릅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각자 술과 음식을 싸들고 그를 영접하러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영접에 맹상군은 자신도 모르게 눈앞이 흐릿해졌다. 풍환을 돌아보며 감격에 젖어 말했다. 서릅 백성들이 나를 이토록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짐작지 못했소. 이 모두가 선생이 전날 나를 위해 덕을 베푼 덕분이요. 풍환은 대답 대신 싱긋 웃더니 말했다. 언제까지 여기에 서 계실 작정이십니까? 어서 부중으로 들어가십시오. 서릅에서의 맹상군의 생활은 편안하고 아늑했다. 백성들이 다투듯 부족한 것들을 메워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몸이 편안하다고 어찌 마음마저 편할 것인가. 후원을 산책하는 맹상군의 얼굴에는 언제나 짙은 그늘이 깔려 있었다. 날개를 잃은 봉황과 여의주를 빼앗긴 용의 모습이 이러할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풍환이 맹상군에게 엉뚱한 소리를 했다.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저에게 수레 한 대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장차 군을 제 나라 재상직에 복직시켜드리겠습니다. 수레를 빌려주시겠습니까? 맹상군은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대답했다. 수레를 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오만 선생은 어디를 다녀오시려는 게요. 일이 성공하면 자연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이 가는 것을 묻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재상직에 미련이 없소. 다만 나 때문에 선생께서 위험에 처하게 될까 두려울 뿐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며칠 후 풍화는 좋은 말이 끄는 수레와 약간의 황금을 가지고 서릅을 떠났다. 풍환이 향한 곳은 진나라의 도읍인 함양이었다. 함양성에 당도한 풍환은 곧장 진소양 왕에게 아련을 청한 후 말했다. 제 나라와 진나라는 자웅의 나라입니다. 이때 풍환의 말을 사기는 이렇게 적고 있다. 자웅이란 암컷과 수컷을 말한다. 한쪽이 수컷이라면 다른 한쪽은 암컷이어야 하는 사이. 제 나라와 진나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의 나라다라고 일성을 토한 것이었다. 오늘날 승부를 가린다는 의미로 자웅을 겨루다 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수컷을 의미하는 웅은 승을 말하며 암컷을 의미하는 자는 부를 뜻한다. 이어 풍화는 역설했다. 이렇듯 오늘날 천하는 진나라와 제나라가 서로 동서를 양분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선비들 또한 다투듯 동과 서를 향해 수레를 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나라는 둘 다 웅이 될 수 없으며 어느 한쪽은 반드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왕께서는 진나라가 웅이 되어 천하를 얻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제나라가 웅이 되어 천하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천하의 주인이라는 말에 진소양 왕은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오름을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상체를 내밀며 청했다. 어떻게 해야 진나라가 자가 되지 않을 것인지 선생은 과인을 위해 좋은 계책을 가르쳐 주시오. 풍화는 대답 대신 물었다. 왕께서는 맹상군이 제나라에서 추방당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진소양 왕은 속으로 뜨끔했으나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들었소. 천하 모든 나라가 제나라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나라에 맹상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왕은 유언비어와 유언을 믿고 맹상군을 시골로 쫓아냈습니다. 왕께서는 어이하여 이런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제나라를 치자는 말씀이오. 아닙니다. 지금 맹상군은 추방당한 직후라 제왕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몹시 깊을 것입니다. 만일 왕께서 사람을 보내어 맹상군을 초빙하신다면 맹상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진나라로 달려올 것입니다. 제나라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맹상군이 진나라로 오기만 하면 제나라는 왕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찌 진나라가 웅이 되고 제나라가 자가 되는 계책이 아니겠습니까?
왕께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속히 서룹으로 사람을 보내어 맹상군을 비밀리에 이곳으로 데려오십시오. 만일 시간이 지체되어 제왕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맹상군을 도로 임치로 불러들인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풍안의 청산유수와도 같은 웅변을 들은 진소양왕은 마음이 다급해졌다. 당장에라도 제민왕이 맹상군을 제상직에 복귀시킬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황급히 신복내관을 불러 지시했다. 술의 10승과 황금 100일을 가지고 제나라 서릅으로 가 승상회에 대한 예로서 맹상군을 모셔오너라. 풍안이 재빨리 아뢰었다. 그러면 신은 먼저 서릅으로 가 맹상군에게 이 일을 아뢰겠습니다. 그러고는 급히 수레를 달려 제나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서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임치성으로. 임치에 당도한 풍안은 즉시 궁으로 들어가 제민왕에게 아련을 청했다. 신은 맹상군 문하에 있던 식객입니다. 왕께 급히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역시 자웅론을 펼쳤다. 무릇 제나라와 진나라는 자웅을 다투는 나라입니다. 제나라가 웅이 되면 진나라는 자가 되고 제나라가 자가 되면 진나라는 웅이 되는 숙명의 관계입니다. 방금 전신은 진나라 땅을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들리는 소문으로 진왕이 추방당한 맹상군을 진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수레와 황금을 서릅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맹상군은 누구보다도 제나라 실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만일 맹상군이 함양으로 가 진나라를 위해 힘을 쓴다면 그야말로 제나라는 진왕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왕께서는 속히 이 일을 막으셔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맹상군이 진나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간단합니다. 왕께서는 진나라 사자가 서릅에 당도하기 전에 먼저 맹상군을 불러들여 다시 제상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전보다 더 많은 영지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맹상군도 감격하여 진나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진나라가 아무리 흉포하다 해도 남의 나라 제상을 데려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맹상군만 진나라로 가지 않으면 제나라는 능히 웅이 되어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민왕 역시 천하의 주인이라는 말에 피가 끓었다. 자신도 모르게 풍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좋은 계책이오. 그러나 제민왕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맹상군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측근 신하 한 사람을 국경 근처로 보내 사실 여부를 알아오게 했다. 측근 신하가 국경 근처로 나가 살피니 과연 진나라 쪽에서 10대의 수레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 신하는 얼른 돌아와 보고했다. 진나라 사자가 수레 10승을 몰고 서릅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다급해진 제민왕은 얼른 풍안을 불러 채근했다. 그대는 시각을 지체 말고 서릅으로 가 제상에 대한 예로서 맹상군을 데려오라. 아울러 맹상군에게 1,000호의 고을을 시급으로 더 내리겠다는 과인의 뜻도 전하라. 모든 것이 풍안이 노리는 대로 되었다. 그날로 수레를 달려 서릅으로 내려갔음을 두말할 나위 없다. 맹상군이 돌아왔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지난날 일제히 떠나갔던 식객들이 다시 맹상군의 저택으로 몰려들었다. 다시 제나라 제상직에 복직한 맹상군은 그들에 대해 이만저만 실망한 것이 아니었다. 풍안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나는 일찍이 선비들을 대접함에 한 번도 성의를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소. 그런데 그들은 내가 파직당하자 눈 깜짝할 사이 내 곁을 떠나버렸소. 이제 나는 선생의 힘으로 다시 제상직에 올랐소. 그러자 저들은 언제 내 곁을 떠났냐 싶게 개미떼처럼 몰려들고 있소. 저들은 정말 뻔뻔스러운 자들이요. 나는 저들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요. 그러자 풍안이 벼랑간 맹상군 앞으로 와 큰 절을 올렸다. 맹상군이 영문을 몰라 물었다. 선생은 선비들을 대신하여 내게 사죄의 절을 올리시는 겁니까? 풍안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절을 올린 것은 선비들의 죄를 대신 사과하기 위함이 아니고 군께서 말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실언을 했다니요. 물은 일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치라고 합니다. 군께서는 그 이치를 아십니까? 나는 어리석어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알아듣지 못하겠소. 그렇다면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게 되는 것은 만물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부유하고 귀하면 따르는 사람이 많고 가난하고 천하면 따르는 사람이 적은 것 또한 변할 수 없는 세상사의 이치입니다. 시장을 보라. 날이 밝으면 사람들은 어깨를 밀쳐가면서까지 다투어 시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면 어찌 되는가? 아무도 시장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아침을 좋아하고 저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침에는 기대하는 물건이 잔뜩 쌓여 있고 저녁이면 바라는 물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아셨습니까? 군께서 지위를 잃었을 때의 일을 가지고 선비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그것은 밤중에 시장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라건대 군께서는 저들을 예전처럼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환이 채 말을 마치기도 전이었다. 맹상군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더니 풍환을 향해 절을 크게 2번 올렸다. 삼가 선생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진정한 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랬다. 풍환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처세와 행동은 단순히 재주로 여기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숙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맹상군이 거느린 식객들은 지금까지 거의 계명구도와 같은 잔재주를 자랑하는 무리였다. 주인을 위해 자신의 재주를 발휘한다. 이것을 의협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풍환은 어떠한가? 맹상군이 재상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라 있을 때 그는 과감히 후일을 위해 차용 증서를 불태워버렸다. 참된 용기인 것이다. 아울러 모든 재산과 권한을 잃었을 때 홀로 남아 그를 보좌했으며 나아가 예전의 영화를 되찾게 해주었다. 참된 의리요, 참된 지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협이 아니겠는가. 맹상군은 자신을 떠난 식객들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그들에게 풍환의 참된 의협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다. 풍환은 모든 것을 잊고 예전에 떠나갔던 식객들을 받아들이라고 충원했다. 그것이 세상사의 이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맹상군은 눈앞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밝음을 느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해온 의협이 얼마나 잘못된 의협이었는가를 깨달았던 것이다. 이치대로 따르는 것. 아, 나는 그동안 너무 작았다. 이것이야말로 성인들이 말한 대도가 아니겠는가. 2번에 걸쳐 맹상군을 승상으로 삼으려다 실패한 진소양왕은 그 후 맹상군을 완전히 포기했다. 대신 그는 맹상군을 죽이라고 간언한 바 있던 누안을 승상에 임명했다. 그러나 누안은 그다지 유능하지 못했다. 더욱이 조나라 출신이었다. 천하 폐업을 노리는 진소양왕과는 뜻이 맞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그릇의 크기가 달랐는지도 모르겠다. 진소양왕은 1년이 안 되어 그를 해임시키고 위엄을 새로이 승상에 임명했다. 위엄은 진소양왕의 외숙이다. 진소양왕의 어머니는 초나라 여인으로 원래 미팔자라 불리었으나 아들 진소양왕이 즉위하면서 선태우라 불리기 시작했다. 진소양왕은 즉위 당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선태우가 섭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태우의 친족들이 대거 조정에 진출했다. 선태우의 남동생인 위엄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위엄은 진소양왕과 배포가 맞았다. 강력한 군사력만이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는 백기가 유능한 장수임을 알고 그를 중용하라고 진소양왕에게 간했다. 이때부터 진나라는 백기를 앞세워 매년 주변국을 침공하여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사기의 진본기를 보면 위엄이 승상으로 임명된 후 진나라의 출병이 얼마나 잦았는가를 알 수 있다. 진소양왕 13년 향수가 한나라를 정벌하여 무시 땅을 빼앗다. 또 좌경백기가 신성을 공략하였다. 진소양왕 14년 좌경백기가 이골에서 한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하여 24만 명의 목을 베고 공손이를 사로잡았으며 5개 성을 점령하였다. 진소양왕 15년 대량조 백기가 위나라를 공격하여 원 땅을 빼앗았다가 도로 돌려주었다. 진소양왕 16년 위나라 지땅과 등 땅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출병할 때마다 승전 소식이 날아들자 진소양왕의 기쁨은 여간 크지 않았다. 그는 장수백기에게 큰 상을 내리고 국위로 삼았다. 국위는 무관직의 하나로 후일 태위라는 이름으로 변한다. 승상 위엄의 공도 적지 않다고 하여 양땅을 시급으로 내리고 후에 봉했다. 양땅은 지금의 하남성 등현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양우라고 불렀다.
진소양 왕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것은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애초부터 자신의 꿈이었다. 오늘날 모든 나라가 다 왕이라 자칭하고 있다. 내가 과연 이들과 동격으로 왕호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 는 것이 진소양 왕의 결론이다.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내가 어찌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왕을 다스리는 왕. 나는 제왕이라야 맞지 않겠는가? 이리하여 마침내 진소양 왕은 자신에 대해 제왕이라는 칭호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다. 바로 제나라였다. 지금 천하를 양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진나라와 동방의 제나라다. 만일 내가 제왕을 자칭하면 제나라는 반드시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우리나라를 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제나라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제나라를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진소양 왕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함께 제왕이라고 칭하면 되지 않겠는가? 즉시 제나라로 사자를 보냈다. 오늘날 모든 나라가 서로 왕을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천하를 호령하는 것은 진나라와 제나라뿐입니다. 그러므로 과인은 지금부터 서제라 칭하고 서방의 주인이 될 작정입니다. 제왕께서도 동제라 칭하고 동방의 주인이 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여 진과 제나라가 천하를 똑같이 나누어 다스립시다. 제민왕으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뜻밖의 제안이었다. 구미가 당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잃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공연히 제왕이라 칭했다. 모든 나라로부터 지탄을 받지는 않을까? 제민왕이 뭐라 답변을 해줄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 연나라에서 소대가 왔다. 제민왕은 소대를 보자 반가이 맞아들인 후 물었다. 진왕이 사자를 보내 함께 제왕의 칭호를 쓰자고 제안해왔는데 선생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오? 소대는 깜짝 놀라더니 대답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하문하시니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화라는 것은 언제나 서서히 닥쳐오게 마련입니다. 이번 일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일단 진왕의 청을 수락하십시오. 그러나 즉각 제왕의 칭호를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요? 일단은 수락하여 진왕으로 하여금 제왕의 칭호를 사용하게 하되 그 결과를 지켜보시라는 뜻입니다. 만일 진왕이 제왕을 자칭하여 천하가 비웃고 증오하면 왕께서는 제왕의 칭호를 쓰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천하가 조용하면 그때 가서 사용해도 늦지 않습니다. 묘책이요. 선생 말씀을 들으니 모든 시름이 일시에 씻겨져 나가는 것 같구려. 제민왕은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 소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제민왕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왕께 여쭈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왕께서는 정말로 제왕의 칭호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제왕이라 칭하고 싶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일 천하에 동제, 서제 두 제왕이 있다고 한다면 왕께서는 천하 사람들이 진나라를 더 극진히 받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나라를 더 극진히 받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민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무래도 진나라가 강성하니 그쪽을 더 받들겠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제나라가 제왕의 칭호를 포기하면 천하 사람들은 진나라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제나라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도 모든 나라가 우리 제나라를 존경하고 진나라에 대해서는 증오할 것이오.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제호를 쓰면 천하는 진나라에 귀속되고 끝내 제나라는 없어질 것이요. 제호를 쓰지 않으면 천하는 제나라를 중심으로 규합하여 진나라에 대해 저항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의 판단뿐입니다. 그제야 소대의 말뜻을 알아들은 제민왕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선생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제민왕은 진나라 사자를 불러 제왕 칭호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자가 돌아가자 그는 곧 그 제호에 대한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한편 진소양 왕은 제민왕이 제왕의 칭호를 쓰기로 동의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자신을 제왕이라 칭했다. 나는 서제다. 그러나 얼마 후 제민왕이 여전히 왕으로 자처하는 것을 보고는 사세가 자신에게 불리해 질 것이라 여기고 황급히 서제의 칭호를 취소했다. BC 288년 진소양왕 19년, 제민왕 36년에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이 무렵의 천하 판도는 확실히 제진 이강 구도였다. 특히 제왕 칭호 사건이 있은 뒤로 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는 더욱 경쟁심이 생겨났다. 제왕의 칭호만 쓰지 않았을 뿐 모든 것을 제왕처럼 행동했다. 이러한 현상은 제민왕 쪽이 더 심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나라는 치겠다. 존속하느냐 망하느냐의 싸움을 벌이던 양육강식의 시대였다. 굳이 이런 대의명분을 내걸 필요도 없었건만 제왕인양 행세해야 하는 제민왕으로서는 일부러라도 이 같은 핑계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BC 286년 제민왕 38년 제나라는 송나라를 쳤다. 그냥 공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멸망시켜버렸다. 이것이 전국시대 들어 제법 이름난 제후국의 최초 멸망이었다. 송나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송양지인이다. 어줍지 않은 어질물 베풀다가 오히려 크게 패배한 경우에 쓰는 말이다. 이것은 송나라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말이기도 하다. 송나라는 은왕조 후예의 나라다. 은나라가 망하자 주나라는 주왕의 서영인 미자에게 황하 근처에 땅 하나를 내주었다. 이것이 송나라의 기원이다. 대체로 송나라와 관계되는 일화는 멍청한 이미지를 갖는다. 송양지인이 그 대표다. 아마도 이것이 패망국 유민들의 특성일지도 몰랐다. 이런 이미지는 수주라는 일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송나라 사람 하나가 밭을 갈고 있었다. 밭 한가운데 그루터기 나무가 있어 토끼가 달려가다가 그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날 이후로 송나라 사람은 밭 갈던 쟁기를 버리고 그루터기 옆에 앉아 또 토끼가 달려와 그 나무 밑둥에 부딪히기를 기다렸다.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은 송나라 사람을 비웃었다. 한비자에 나오는 일화다. 한비자는 상황의 뒤를 잇는 전국시대 사상가 중 한 사람이다. 법가의 대가답게 그는 이 일화를 통해 법 적용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펼쳤다. 만일 옛날 정치 방법으로 지금 세상의 백성을 다스리려 한다면 이는 모두 토끼를 잡기 위해 그루터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송나라 사람의 멍청함과 같다. 이리하여 나온 말이 수주 혹은 수주대토이다.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구습과 전례만 고집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송나라의 멸망도 이런 멍청함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송나라의 임금은 송강왕이었다. 그는 키가 9척이 넘고 얼굴의 넓이도 1척 3촌에 달했다. 힘도 세어 쇠로 만든 갈고리를 손으로 오므리고 펼 정도였다. 외양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성격 또한 몹시 거칠었다. 그는 세자인 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그는 가까운 제나라 대신 먼 진나라를 섬기며 온갖 포악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송강왕은 가죽 주머니에 소의 피를 잔뜩 넣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게 했다. 그러고는 그 가죽 주머니를 향해 활을 쏘았다. 화살을 맞은 가죽 주머니에서는 붉은 소피가 소낙비처럼 쏟아졌다. 송강왕이 좌우 신하들에게 외쳤다. 과인이 하늘을 쏘아 이겼도다. 그는 또 술을 몹시 좋아해 늘 술에 취해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하 중 한 사람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다가 가죽옷을 잃어버렸다. 송강왕이 그 말을 듣고 신하를 불러 타박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대는 참으로 멍청하다. 그러자 그 신하가 대답했다. 옛날 하나라 거랑은 술에 취해 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까짓 가죽옷 한 벌 잃어버린 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옛 책에 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면 늘 마시게 되고 늘 마시면 언제나 취해 있게 마련입니다. 늘 술에 취해 있으면 임금은 나라를 잃게 되고 필부는 몸을 잃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일러 무이주라고 합니다. 무이주. 늘 술에 취해 있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일종의 간언이었다. 그러나 송강왕은 그때도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송강왕은 여색 또한 몹시 밝혔다. 어느 날 성박상전에 나갔다가 뽕잎을 따는 한 부인을 보았다. 부인의 용모는 절색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송강왕은 그날로 뽕나무 밭 옆에 청룡대라는 누각을 쌓고 날마다 위로 올라가 여인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어찌 만족하랴. 그녀에 대해 알아보니 한풍이라는 일반 백성의 아내인 식시였다.
송강왕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한풍이라는 자에게 가서 아내를 바치라고 하라. 한풍은 어처구니가 없는 가운데서도 아내 식시에게 물었다. 왕이 당신을 바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궁으로 들어갈 생각인가? 식시는 대답 대신 시 한 수를 지어 궁에서 나온 사람에게 주었다. 남산에 새가 있는데 북쪽에 그물을 쳐잡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새는 그물 위로 날아가네. 거절에 쉬었다. 화가 난 송강왕은 식시 부인을 강제로 잡아 궁으로 끌고 들어갔다. 한풍은 분을 참지 못하고 칼로 자기 목을 찌르고 자결했다. 송강왕은 식시 부인을 청룡대로 데리고 가 말했다. 너의 남편은 이미 죽었다. 너는 돌아갈 곳이 없다. 만일 나를 섬긴다면 왕후로 삼으리라. 식시 부인은 또 시 한 수를 지어 송강왕에게 보였다. 새들도 제각기 짝이 있어. 함부로 봉황을 따르지 않는도다. 내 비록 일반 백성이지만 어찌 왕과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으리요. 시를 읽고 난 송강왕은 험악한 표정으로 위협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식시 부인이 조용히 대답했다. 왕께서 정이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먼저 첩에게 죽은 남편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마음 편히 왕을 모실 수 있겠습니다. 좋다. 송강왕은 기뻐하며 그녀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했다. 식시는 욕실에 가서 목욕 재개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하늘을 향해 2번 큰 절을 올리는가 싶더니 별안간 난간으로 달려가 청룡대 밑으로 몸을 던졌다. 송강왕이 놀라 아래로 내려갔으나 식시 부인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식시의 치마끈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작은 천조각 하나가 메어져 있었다. 첩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 몸을 남편 곁에 묻어주십시오. 송강왕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 계집을 남편 곁에 묻지 말고 동쪽과 서쪽에 따로 묻어라. 식시를 땅에 묻고 난 다음 날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한풍과 식시의 무덤 곁에 커다란 가래나무가 한 그루씩 생겨났다. 그런데 그 가지들이 서로를 향해 길게 뻗어 마치 남녀가 끌어안은 듯 뒤엉켰다. 뿐만 아니다. 그 가지 위에는 원앙새 한 쌍이 날아와 앉아 서로 목을 비비며 슬피 울어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탄식했다. 저 새들은 한풍 부부의 원혼이 틀림없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 두 나무를 상사수라고 했으며 송강왕에 대해서는 걸송이라고 불렀다. 옛날 하나라 폭군 걸왕과 같이 무도하다 하여 그런 별칭을 붙였다. 송강왕에 대한 소문이 제민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제민왕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이런 포악무도한 자를 어찌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초나라와 위나라의 사자를 보내어 삼국이 함께 송나라로 쳐들어갔다. 송강왕은 자신의 힘을 믿고 저항했으나 삼국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침내 패하여 온 땅으로 도망갔다가 끝내 신농간이라는 계곡물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제민왕은 송나라 종묘를 불태우고 일족마저 모조리 처단한 후 초 위나라와 함께 송나라의 영토를 셋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송나라는 오랜 역사의 세월에 아랑곳 없이 역사의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 후 제민왕은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다. 내가 어찌 위나라의 힘을 불려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초나라와 위나라의 군대가 떠나간 후 그들에게 할양했던 송나라 영토를 공격하여 모조리 제나라 영토로 편입시켜버린 것이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초나라와 위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은 진소양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꼬드겼다. 제나라 왕이 낙양에 있는 9개의 솥을 장차 임치로 옮겨갈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송나라를 멸망시킨 것도 그것에 대한 일환책이 분명합니다. 구정을 임치로 옮겨간다는 말은 곧 천자에 오르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진소양왕을 격분시키기 위해 일부러 지어낸 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제민왕은 천자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 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제나라가 남쪽으로는 초나라 회수 이북 땅을 탈취하고 서쪽으로는 위나라 땅을 침공하여 주왕실과 나란히 천자가 되려 했다. 이에 노나라를 비롯한 사수가의 제후국 추나라 등은 모두 시나라 칭하며 제나라를 두려워하였다.
제나라의 이런 행동에 서방의 패자 진소양 왕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어찌 제나라가 웅이 되는 것을 바라만 볼 것인가. 내 이제 제나라와 자웅을 겨루어 보리라. 이때부터 진나라는 본격적으로 제나라 땅을 침공하기 시작했다. 제나라가 송나라를 멸망시킨 이듬해인 BC 285년 진소양 왕은 장수 몽무를 보내 제나라를 공격했다. 몽무는 거침없이 몰아붙여 제나라의 9개 성을 점령하고 돌아갔다. 그런데도 제민왕은 여전히 천자의 행세를 하며 인근 약소국 군주들의 아련을 받았다. 위태롭다. 제민왕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제나라가 장차 위기에 빠질 것을 직감한 사람은 재상 맹상군이었다. 그는 제민왕을 찾아가 간했다. 송왕은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왕께서는 망한 송나라 왕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지금 천하의 치롱이 서로 치고 싸우면서도 주왕실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주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천하의 이목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주왕실을 대신해 천하를 지배하려 하십니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왕께서는 삼가고 또 삼가십시오. 하지만 제민왕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다. 자신을 주무왕에 비유하여 맹상군을 질타했다. 나는 그대를 옛날 주무왕을 도운 강태공 같은 신하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대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실망이로다. 나는 그대 같은 신하는 필요 없다. 이 말을 들은 맹상군은 도저히 제민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 자리에서 재상의 인수를 내놓고 물러나왔다. 그런데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왕은 반드시 나를 해칠 것이다. 그날 밤이었다. 맹상군은 풍환을 비롯한 모든 문객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나는 제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향할 작정이요. 나를 따를 사람은 오고 떠날 사람은 가시오. 다음 날 맹상군의 넓은 저택은 텅 비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었다. 잘 되었다. 제민왕은 맹상군이 위나라로 떠나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더욱 교만하고 흉포해졌다. 나는 천자다. 술을 마시면 공공연히 이런 말을 내뱉었다. 그러는 중에 제나라 곳곳에서 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하루는 하늘에서 붉은 비가 수백 리에 걸쳐 내렸다. 그 비는 진짜 피인 것처럼 비린내가 물씬 났다. 비를 맞은 사람은 피 냄새 때문에 옷을 벗어야 했다. 또 한 번은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 인근 마을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국경지대의 관문에선 곡성이 진동했는데 울음소리만 나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일이 생겨났다. 이리하여 제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민심이 흉흉해졌고 가는 곳마다 유언비어가 그치질 않았다. 대부 호언과 진거가 제민왕에게 간했다. 맹상군을 불러들여 다시 재상에 오르게 하십시오. 제민왕은 대답 대신 두 신하를 때려 죽여 그 시체를 시장거리에 내걸었다. 이때부터 아무도 가나는 사람이 없었다. 지혜 있는 신하들은 앞을 다투어 관직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 은거했다. 혼조, 멸망의 징조라는 뜻이다. 그랬다. 이 무렵에 제나라는 어지러움의 극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위나라로 들어간 맹상군은 그 후 수년간을 위나라 도읍인 대량에 머물러 살았다. 그런데 이때 그는 왜 하필이면 위나라로 망명해 간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 무렵 위나라에 한창 명성을 떨치는 한 기리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름 아닌 신릉군이었다. 신릉군은 맹상군, 평원군, 춘신군과 더불어 전국사군에 꼽히는 사람이다. 이름은 무기, 조무령왕이 죽은 해에 위나라 왕위에 오른 위소왕의 막내 아들이다. 그는 후일 이복형인 위알리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야 신릉군의 봉에 지나 여기서는 편의상 처음부터 신릉군이라고 부르겠다. 맹상군, 평원군도 그러하듯 신릉군도 공손한 데다가 선비들을 매우 좋아했다. 문객을 대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나 늘 조심했다. 그의 성격을 말해주는 일화가 하나 있다. 신릉군이 아직 이름을 떨치기 전이다. 어느 날 아침 신릉군이 아침상을 대하고 있을 때였다. 비둘기 한 마리가 매에 쫓기다 위급한 나머지 신릉군의 밥상 위에 내려앉았다. 신릉군은 얼른 소매로 비둘기를 감싸 숨겨주었다. 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나서야 그는 비둘기를 놓아주었다. 그런데 어찌 알았으랴. 매는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척하면서 지붕 위에 숨어 있었다. 결국 비둘기는 매에게 잡아먹혔다.
그것을 본 신릉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비둘기는 나를 믿고 내려왔는데 결과는 매에게 잡아먹혔다. 나는 결국 비둘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음식을 먹지 않다가 급기야는 좌우 시종을 불러 명을 내렸다. 너희들은 매를 보는 대로 잡아오라. 비둘기를 잡아먹은 매를 찾아 목을 끊으리라. 시종들이 매 100여 마리를 잡아 새장 속에 넣어 신릉군에게 바쳤다. 그런데 그 많은 매 중에서 비둘기를 잡아먹은 매를 어찌 골라낼 것인가? 그렇다고 100마리가 넘는 매를 모두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칼을 뽑아 새장 앞에 세워두고 매들을 향해 말했다. 비둘기를 잡아먹지 않은 매는 슬피 울어라. 내 너희들을 놓아주리라. 그러자 새장 속의 매들이 일제히 슬피 울었다. 다만 한 마리만이 머리를 숙인 채 울지 않았다. 이에 신릉군은 그 매만을 꺼내 죽이고 나머지 매는 모두 날려보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사람들 귀에 전해졌다. 신릉군은 한낱 비둘기에게도 그렇듯 신의를 지키는데 하물며 사람에게야. 이때부터 주위 선비들은 현명하건 현명치 못하건 다 신릉군을 찾아와 문객이 되기를 자청하였다. 신릉군 또한 자신을 찾아오는 선비면 차별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였다. 마침내 신릉군의 집에도 3천여 명에 달하는 식객들이 득실거리게 되었다. 맹상군은 제 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하면서부터 이미 신릉군을 의중에 두고 있었다. 그 정도 사람이라면 내 한 몸을 믿고 맡길만 하겠다. 신릉군은 맹상군의 기대를 조금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맹상군을 공손히 영접하여 최고의 예로서 대우했고 맹상군 또한 제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어느덧 뜻이 맞아 서로를 한 몸처럼 여겼다. 맹상군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신릉군의 높은 인품에 반했다. 그는 신릉군을 위해 조나라의 평원군을 소개했고 연배가 비슷한 두 사람은 곧 깊은 친분을 맺게 되었다. 신릉군이 자기 친누이를 평원군에게 시집 보낸 것도 바로 이 무렵의 일이었다. 신릉군은 신릉군대로 맹상군의 깊이 모를 마음씀과 지혜에 감동하여 아버지인 위소왕에게 그를 천거했다. 맹상군을 중용하면 가히 나라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에 위소왕은 맹상군을 위나라 재상으로 임명했다. 이런 맹상군과 신릉군의 관계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다. 소리가 맞으면 서로 응하고 뜻이 맞으면 서로 구한다. 여담하나 맹상군이 위나라 재상직에 올라 국정을 수행할 때의 일이었다. 위소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 중 양호와 양반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이들은 타국 출신인 맹상군이 재상에 오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은연중 맞서며 맹상군을 견제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눈치챈 맹상군은 걱정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내었다. 어느 날 맹상군은 양호 양반 두 사람을 불러 박혁판을 벌였다. 박혁은 당시 대도시 사람들에게 크게 유행했던 일종의 주사위 노름으로 도박성이 강했다. 맹상군은 일부러 자신의 신복 부하에게도 일백금을 주어 박혁판에 끼게 했다. 도박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 시종이 들어와 맹상군에게 말했다. 장계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맹상군은 갑자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화를 내며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 시종에게 내주었다. 이 칼을 가지고 가 장계를 죽여라. 소문에 듣자 하니 그는 평소 나를 비방하고 다니며 내 일을 방해한다고 한다더라. 내 어찌 그런 자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시종이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옆에서 함께 도박하던 신복 부하가 맹상군을 만류했다. 군께서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 장계는 군을 위해 온 힘을 다 쏟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랑하기를 싫어해 군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자 맹상군은 태도를 돌변하여 말했다. 오, 그런가? 그렇다면 장계를 빈객의 예로서 맞이해드려라. 잠시 후 장계라는 사람이 들어왔다. 맹상군은 장계를 극진히 대접하여 치하했다. 좀 전에는 그대가 나를 돕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다시 들으니 그대가 나를 위해 성심껏 일한다고 하더이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내 어찌 그대를 잊을 수 있겠소? 그러고는 창고지기 시종에게 명하여 1,000석의 곡물과 500일의 황금, 양마 2필, 비단술에 2대, 미녀 20명을 내주었다.
이를 본 양호양반 쌍둥이 형제는 상부를 나오며 서로 말했다. 맹상군을 위해 일하면 큰 이로움이 있고 그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자칫 목숨마저 부지하기 힘들겠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맹상군을 위해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목이 붙어 있는 것만도 다행이요. 앞으로는 무조건 그의 뜻에 따릅시다. 이리하여 맹상군은 위나라 재상으로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신복으로 부렸다. 한비자는 이 일화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까마귀를 길들이려면 그 날개깃을 잘라야 한다. 날개깃을 자르지 않으면 제멋대로 날아다니며 먹이를 구하지만 날개깃을 잘라놓으면 반드시 먹이를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어찌 길들여지지 않겠는가. 역시 법가의 대가 한비자다운 논평이다.